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을 비추는 거울, 한국인 최초 융심리학 유튜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하고 강력한 주제 중 하나인 돈에 대한 이야기를 융의 집단 무의식 관점으로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으다, 이나 벼락거지 같은 신조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산 격차와 경제적 불안감은 세대 갈등을 심화시키고 가족 내에서도 끊임없는 마찰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융이 살아있었다면 이것을 한국인의 돈에 대한 집단 무의식과 개인차에서 오는 갈등의 결과라고 진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가족이 돈 문제로 대화할 때마다 분위기가 싸늘해지거나 부모님과 자식 간의 돈을 쓰는 방식에 대한 이해의 간극이 너무 커서 답답함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나 자신도 돈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거나 남들처럼 돈을 벌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이 복잡한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융의 집단 무의식 이론과 깊이 있는 분석으로 한국인의 돈에 대한 심리적 패턴을 이해하고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돈 때문에 고통받는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한 경제적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여정에 동참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인의 돈에 대한 집단 무의식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융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상 대대로 이어진 생존과 번영의 원형이 돈에 대한 강박으로 나타납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가난과 외세의 침략, 그리고 급격한 경제 성장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격동의 역사는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 속에 돈을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닌 생존 그 자체, 가족의 안녕, 심지어는 국가적 번영의 상징으로 각인시켰습니다. 융은 이것을 생존 원형과 번영 원형이 돈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발현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세대가 맨손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 것은 그분들께 돈이 단순히 부유함이 아니라 극한의 역경을 이겨낸 생존의 증거이자 가족을 지켜낸 훈장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형은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돈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강박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조선시대의 봉건제도 아래에서 양반 계층은 재산을 축적하고 대를 이어가는 것이 가문의 명예이자 의무였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절대적인 빈곤을 경험했던 세대에게는 재산 축적이 곧 삶의 안전망이자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60에서 70년대 이후의 압축적인 고도 성장 과정에서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아래 개인의 경제적 성공은 곧 국가의 성공과 직결되는 집단적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들은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 속에 도는 곳 생존이며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성공이자 미덕이라는 강력한 신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집단 무의식적 메시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언행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스며듭니다. 부모님이 돈이 없으면 무시당한다.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을 받는다. 돈이 최고다와 같은 말을 직접적으로 하셨을 수도 있고, 혹은 돈 문제로 늘 전전긍긍하시거나 돈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심했던 경험을 통해서도 이 메시지는 전달됩니다. 아이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돈이라는 것이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가족의 평화와 사회적 지위까지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돈에 대한 불안감이나 강박으로 이어져 필요 이상으로 돈을 줬거나 돈 때문에 관계를 희생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융이 분석한 생존 원형과 번영 원형의 특징은 그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현될 때는 근면함과 절약,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성으로 나타나지만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때는 탐욕, 물질만 능주에, 그리고 끝없는 불안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이나 집착의 뿌리에는
이러한 강력한 집단 무의식적 원형이 자리 잡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회적 시선과 의체면 콤플렉스가 돈 쓰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돈은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가족의 체면과 직결됩니다. 융의 페르소나 개념을 빌려 설명하자면 한국인에게 돈은 사회적 가면, 즉 페르소나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많은 신경을 쓰며 남들에게 부유하거나 적어도 궁핍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실제 능력 이상으로 돈을 쓰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된 것이 바로 한국인 특유의 체면 콤플렉스입니다. 좋은 학벌, 좋은 직장, 좋은 차, 넓은 집, 자녀 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 등이 모두 이 체면 콤플렉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융의 이론에 따르면 페르소나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타인에게 보여주는 적응된 모습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돈을 통해 보여지는 페르소나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명품 가방이나 비싼 외제차는 개인의 부를 과시하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자녀의 유학이나 사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부모의 모습도 자녀의 미래를 위한 순수한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아이는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고 있다는 것을 외부에 보여주고 싶은 체면 심리가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창회나 친척 모임에서 누구네 집은 얼마를 벌더라, 누구네 아들은 어디에 취직했더라 같은 대화가 오가는 것은 이러한 체면 컴플렉스가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체면 컴플렉스가 개인의 진정한 욕구나 필요가 아닌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의해 돈 쓰는 방식을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고 실제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겉으로는 풍족한 척 가장해야 하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심하면 자신의 재정 상태를 속여가며 무리한 대출을 받거나 주식이나 코인 같은 투기에 빠져 전 재산을 잃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융은 이런 상황에서 융의 페르소나 이론에 따르면 진정한 자아와 페르소나 간의 괴리가 커질수록 내면의 그림자가 커지고 불안감이 증폭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욕구를 무시하고 오직 외적인 모습만을 치장하려 할 때 우리는 내면의 공허함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순수한 욕망인지 아니면 타인의 시선에서 비롯된 것인지 냉철하게 들여다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가족 간의 투사와 희생 콤플렉스가 돈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관계로 만듭니다. 돈 문제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 구성원 각자의 무의식적 욕구, 좌절, 그리고 미해결된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특히 가족 내에서는 투사라는 심리적 기제가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융은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의 그림자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돈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탐욕, 게으름, 불안감 등을 배우자나 자녀, 부모에게 투사하며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너는 왜 돈을 그렇게밖에 못 버니? 라고 질책하는 것은 어쩌면 부모님 자신의 미해결된 성공 콤플렉스나 경제적 불안감을 자녀에게 투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이나 성공에 대한 강박이 무의식적으로 자녀에게 투사되어 자녀가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왜 우리 부모님은 부자가 아니지? 혹은 부모님이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우리가 힘들어라고 불평하는 것은 자녀 자신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두려움이나 책임감을 부모에게 투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에게는 희생 콤플렉스가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 원형과 밀접하게 관련된 희생 콤플렉스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적 특성과 맞물려 돈 문제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머니가 자녀의 교육이나 결혼을 위해 자신의 노후 자금을 모두 소진하거나 자녀가 부모님의 병원비나 생활비를 대느라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희생은 겉보기에는 숭고해 보이지만
그 기저에는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 너도 나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기대나 희생을 통해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겠다는 심리가 깔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융이 분석한 희생 콤플렉스의 특징은 그것이 자발적인 사랑이 아닌 의무감이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될 경우 결국 관계에 부담을 주고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안겨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병리적인 희생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희생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지만 병리적인 희생은 오히려 상대방을 얽매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투사와 희생 컴플렉스가 얽히면서 돈에 대한 갈등은 단순한 재정적 문제를 넘어선 심리적 전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림자를 인식하고 미해결된 감정들을 스스로 책임질 때 비로소 돈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네 번째, 돈을 통한 개인화 과정의 지형과 형언한 소년-소녀 원형의 발현입니다. 융은 개성화를 진정한 자아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성화는 개인이 집단 무의식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돈과 관련된 문제에서 이 개성화 과정이 종종 지연되거나 왜곡됩니다. 특히 자녀 세대가 부모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거나 부모가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방해하는 경우에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이는 융의 영원한 소년-소녀, 퓨어 퓰러, 원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년-소녀 원형은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나 타인에게 의존하고 현실적인 책임을 회피하며 이상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높은 학비, 취업난, 치솟는 주택 가격 등으로 인해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은 내 자식이니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는 효도, 콤플렉스나 자식에 대한 애정 때문에 자녀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과도하게 지원하여 자녀의 의존성을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자신들의 미해결된 꿈을 투사하는 대상으로 보거나 자녀가 독립하면 자신의 존재 의미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무의식적 심리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자녀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모의 과도한 보호나 지원에 익숙해져 자신의 능력으로 돈을 벌고 관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거나 부모가 제공하는 안락함에 안주하여 현실적인 노력을 게을리하는 영원한 소년-소녀의 그림자가 발현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돈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결국 이러한 패턴은 건강한 경제적 자아의 형성을 방해하고 독립적인 개인으로서의 성장을 지연시킵니다. 돈을 통해 온전한 개인이 되기 위한 책임감을 회피하고 경제적인 성숙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융은 개성화는 고통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과정 역시 때로는 힘든 자기 대면과 희생이 따를 수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복잡한 돈 문제가 가족 관계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융의 심리학적 통찰을 통해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수진 씨는 40대 초반의 워킹맘으로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 민석 씨와 중학생 딸 지연, 초등학생 아들 준호를 키우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부족함 없이 사는 듯 보였지만 수진 씨의 마음속에는 늘 돈에 대한 깊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옥순 씨와의 관계에서 이 불안감은 더 증폭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점심, 수진 씨 가족이 시댁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옥순 씨는 반찬 냄새 가득한 식탁 앞에서 요즘 민석이가 일이 많아 힘들 텐데 아무래도 다음 달 명절 선물은 한우 세트 대신 건강 보조 식품으로 하는 게 어떠니? 라고 무심코 던지듯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순간 한숨소리가 저절로 나올 뻔했습니다. 이미 지난달에도 시댁의 보일러 교체 비용을 민석 씨가 부담했기 때문입니다. 수진 씨는 남편 민석 씨를 쳐다봤지만 민석 씨는 그저 묵묵히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의 눈에는 이미 거실 소파에 놓인 새로운 명품 브랜드의 시어머니 가방이 들어왔습니다. 지난주 백화점에서 민석 씨가 사들인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렇게 돈을 물 쓰듯이 쓰시는데 왜 항상 우리한테 더 많은 것을 바라시는 걸까? 수진 씨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진 씨는 자신이 희생되고 있다는 감정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융의 관점으로 보면 옥순 씨의 이러한 행동은 그녀의 무의식적인 번영 원형과 체면, 콤플렉스가 발현된 것이었습니다. 옥순 씨는 젊은 시절 가난하게 살았던 기억 때문에 돈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와 사회적 지위를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융은 융의 페르소나 이론에 따르면 옥순 씨는 돈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공고히 하려는 페르소나를 구축하고 있었다고 분석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며느리와 아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베풀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 했습니다. 이는 희생 콤플렉스와도 연결될 수 있는데 옥순 씨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믿으며 그에 대한 보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반면 수진 씨는 이러한 시어머니의 행동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늘 알뜰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나도 남들처럼 여유롭게 돈을 쓰고 싶다는 은밀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옥순 씨의 과시적인 소비는 수진 씨가 억압했던 탐욕과 불합리한 소비에 대한 욕구를 건드렸고, 이는 시어머니에 대한 강한 비난과 불만으로 투사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옥순 씨를 돈을 막 쓰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지만 사실은 자신 안에 있는 합리적이지 못한 소비 욕구의 그림자를 옥순 씨에게 투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융은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의 그림자를 보여준다고 말했듯이 옥순 씨는 수진 씨의 숨겨진 욕망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남편 민석 씨의 침묵은 더욱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석 씨는 아버지 원영의 그늘 아래에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남성은 가장의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민석 씨는 자신의 부모를 부양하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강한 효도, 콤플렉스와 성공 콤플렉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했고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을 중재할 힘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사실상 어머니의 요구를 묵인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수진 씨에게 더욱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융은 융의 관점으로 보면 민석 씨는 자신의 그림자인 나약함과 갈등 회피를 무의식적으로 아내에게 투사하고 있었다고 해석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목까지 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아내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불편해했습니다. 며칠 후 수진 씨는 남편 민석 씨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님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당분간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보일러 비용에 이어서 명절 선물까지 한우 세트로 드리면 우리 생활비가 너무 빠듯할 것 같아요. 아이들 학원비도 나가야 하고. 민석 씨는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그거 조금 해드리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그래.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당신도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혼자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잖아. 이 말에 수진 씨의 눈에 침묵 속에서 흐르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이 집에 와서 희생한 건 생각 안 하고 수진 씨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문 닫는 소리처럼 닫혀버린 민석 씨의 마음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수진 씨는 용심리 상담에서 배웠던 투사회수와 그림자 인식 기법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느끼는 불만이 단순히 시어머니의 문제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반응이 자신의 어떤 그림자를 건드리는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진 씨는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희생당하고 싶지 않은 욕망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옥순 씨와 민석 씨에게 투사되고 있음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남편 민석 씨의 반응이 자신의 무의식적인 억압된 분노를 자극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 씨는 민석 씨에게 다시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차 안에서 출근하는 길에 조용히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평생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는 저희도 우리 가족의 경제적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보가 어머님께 잘 해드리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 능력에 맞게 그리고 우리 가족의 재정적 안정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을 뿐이에요. 수진 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보가 어머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사실 제가 어머님께 느끼는 감정들 중에는 저 자신의 그림자,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께 받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나 제가 희생해야 한다고 느꼈던 부분들이 투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보가 이걸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민석 씨는 처음으로 아내의 진심 어린 고백에 놀랐습니다. 그는 아내의 말이 단순히 돈 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짊어지고 있던 효도, 콤플렉스와 아내에게 투사했던 갈등 회피의 그림자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민석 씨는 그제야 아내의 눈물과 한숨소리가 자신의 무의식적 압박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융이 말했듯이 진정한 자아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라는 개성화 과정은 때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민석 씨는 자신의 페르소나인 착한 아들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나약한 자아를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민석 씨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 옥순 씨와 통화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께 늘 감사하고 효도하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그런데 요즘 재정적으로 좀 어려워서요. 이번 명절 선물은 어머니가 평소 좋아하시던 건강보조식품으로 준비하려고 해요. 한우 세트는 내년에 더 잘 벌어서 꼭 사드릴게요. 옥순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의 단호하지만 존경심이 담긴 어조의 옥순 씨도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말이 자신의 체면 콤플렉스를 건드렸지만 동시에 아들이 개성화를 통해 한 사람의 독립적인 가장으로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인지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수진 씨 가족에게는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민석 씨는 더 이상 아내에게 시댁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고 수진 씨 또한 시어머니에게 투사했던 자신의 그림자를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돈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고 각자의 재정적 불안감을 인정하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돈이라는 외적인 문제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각자의 내면의 그림자와 콤플렉스를 직면하고 진정한 개성화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융의 관계 이론에 따르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거울이다라는 말처럼 옥순 씨는 수진 씨와 민석 씨에게 자신들의 무의식을 비춰주는 거울이었고 그 거울을 통해 각자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돈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재정적 자아를 찾아가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돈 그림자 인식하기 연습입니다. 돈에 대한 나의 그림자는 무엇일까요? 그림자 인식은 용심리학의 핵심적인 자기 이해 과정입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별표 내가 돈에 대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예. 돈을 밝히는 사람, 돈을 헤프게 쓰는 사람, 돈만 아는 사람, 돈에 인색한 사람 등. 별표 내가 돈 문제에 대해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에게 가장 비난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별표 내가 돈에 대해 가장 부억압하는 욕망은 무엇인가요? 예.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싶다.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 돈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등. 별표 내가 돈을 아끼지 않고 쓰는 영역은 어디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명품, 자녀 교육, 모임 비용, 건강관리 등.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여러분의 돈 그림자를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타인의 모습이나 비난하는 상대방의 특징은 사실 우리 내면에 억압되어 있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돈에 대한 불안감과 타인에 대한 비난에서
한 걸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각은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두 번째, 투사 회수를 위한 감정 일기 쓰기입니다. 가족이나 타인과 돈 문제로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갈등 상황에서 느낀 감정, 화남, 불안함, 답답함, 서운함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그 감정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탐색합니다. 별표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별표 이 감정은 언제부터 나에게 있었던 것일까? 별표 내가 상대방에게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별표 혹시 상대방에게 투사하고 있는 나의 그림자는 없을까? 이러한 질문을 통해 상대방 탓을 멈추고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책임지는 연습을 합니다. 융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거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에서 내가 불쾌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나 자신의 어떤 부분이 건드려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투사를 회수하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훨씬 평화로워지고 돈 문제도 더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건강한 경제적 경계 설정하기입니다. 돈 문제로 가족 관계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한 경계 설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부모-자녀 관계나 부부관계에서 돈에 대한 기대치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별표 부모에게 별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저희도 저희 가정을 책임져야 하니까요. 혹은 아버님, 존중받고 싶으시면 먼저 저희의 입장을 존중해주세요. 와 같이 존경심을 담되 단호하게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한계를 알립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딸이라면 어떻게 느꼈을까요? 처럼 감정적인 공감을 유도하는 질문을 던져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별표 자녀에게 별표 사랑은 무한하지만 희생은 한계가 있어 라고 말하며 무분별한 경제적 지원이 아닌 자립을 위한 교육적 지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녀가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그 말 너 친구한테도 그렇게 하니? 라고 물어봄으로써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를 인지하게 합니다. 모든 관계에는 경계가 필요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여 자녀가 건강한 경제적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별표 부부간에 별표 부부가 함께 앉아 서로의 돈에 대한 집단 모의식적 패턴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각자가 어릴 적 부모님이나 사회로부터 배운 돈에 대한 가치관은 무엇이었는지 솔직하게 나누고 서로의 경제적 불안감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재정 목표를 함께 세우고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융의 아니무스 대화처럼 배우자 안에 있는 반대 성향, 절약 vs 소비, 현실 vs 이상을 인정하고 균형을 찾아가는 연습을 합니다. 네 번째, 돈에 대한 페르소나를 내려놓고 진정한 욕구 파악하기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 돈을 쓰는 방식이 진정으로 나 자신의 욕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페르소나인지를 점검합니다. 별표 내가 이 돈을 버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 별표 내가 이 물건을 사는 것이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가? 아니면 남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인가? 별표 돈이 없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자신의 돈에 대한 페르소나를 인식하고 그 가면을 벗었을 때 드러나는 진정한 자아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욕구가 충족될 때 우리는 돈으로부터 오는 공허함이나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융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어떤 사람이 되려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돈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표현하고 실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개성화를 위한 경제적 자립 노력하기입니다. 궁극적으로 돈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은 자신의 경제적 책임을 스스로 감당하는 개성화에 있습니다. 별표 재정 계획 세우기, 별표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파악하고 현실적인 재정 목표를 세웁니다.
단기 목표 2. 비상금 마련 와 장기 목표 2. 내 집 마련, 노후 자금을 설정하고 꾸준히 실천합니다. 이는 막연한 돈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주고 삶의 통제감을 높여줍니다. 별표 투자 공부하기 별표 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복잡한 금융 상품보다는 기본적인 경제 원리와 투자 지식을 꾸준히 학습하여 스스로의 경제적 주체성을 확립합니다. 별표 부모 자녀 관계의 재정적 독립 별표 부모의 과도한 지원이나 자녀의 과도한 의존이 반복되고 있다면 단호하게 이 고리를 끊어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불효가 아니라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위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부모의 경제적 도움 없이도 스스로 설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진정한 효도이자 자녀의 개성화 과정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상처받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은 경제적 독립의 과정에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인의 돈에 대한 집단 무의식과 개인차에서 오는 복잡한 심리적 문제들을 융의 관점으로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진 생존과 번영의 원형, 체면 콤플렉스, 가족 간의 투사와 희생 콤플렉스, 그리고 개성화 과정의 지연이 어떻게 돈 문제로 발현되는지를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주십시오. 오랜 시간 쌓여온 집단 무의식의 영향은 개인이 홀로 벗어나기에는 너무나 강력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각은 변화의 첫걸음이고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융이 말했듯이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설교가 아니라 자각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통찰을 통해 돈에 대한 여러분의 무의식적 태도를 자각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위해 용기를 내어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이 과정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불편할 수 있지만 융은 진정한 자아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라고 했습니다. 돈 문제 해결은 단순히 재정적 안정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성장하는 개성화의 여정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와 영감을 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 가족의 또 다른 그림자,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 대한 용심리학적 분석과 실용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이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어떻게 발현되고 있을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의 융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